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어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27년 만에 최악의 항공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생존자는 항공기 후미에 타고 있던 승무원 2명뿐으로 같이 탔던 179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현재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수습과 함께 희생자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신경희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향해 내려오더니 굉음과 함께 공항 외벽에 부딪힌 뒤 산산조각이 납니다. 어제 오전 9시 3분 제주항공 소속 보잉 737-800 여객기가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도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닥 오래갖고 아스팔트 싹 다 밀고 오는 거예요. 끝에까지. 마지막 유도등 끝에 벽 거기에다가 바로 박아갖고 충돌해 버리더라고요. 충돌 직후 기체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탑승객 181명 가운데 승객과 승무원 179명이 숨졌고 기체 후미에 있던 남녀 승무원 각 1명씩 2명만 구조됐습니다. 동치가 심하게 파손돼 있고 그래서 동치 안에 있다고 편하게 인정을 했고요. 출동한 소방대는 장비를 동원해 4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했는데 사고 당시 충격으로 100m 떨어진 곳까지 승객 소지품과 비행기 파편이 발견됐습니다. 국토부는 비행 기록 장치와 음성 기록 장치를 모두 수거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고 다음 달 1일 오전 5시까지 무안공항 활주로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사고 원인은 조류 충돌과 랜딩 기어 오작동 등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뒤 구조대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희생자 수습에 나섰습니다. 실종자까지 모두 찾아내 희생자 179명은 모두 수습된 상황이고 정부는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무안국제공항 상황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태준 기자, 구조 수색 작업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사고 현장에서는 구조대와 조사대가 밤새 불을 밝히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유류품 수색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구조당국은 어젯밤 8시 38분 실종자를 포함해 사망자 179명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구조와 수색에 나선 지 11시간여 만이었는데요. 실종자 대부분은 화재가 발생한 동체를 들어올린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구조된 생존자 2명 외에 1명이라도 더 무사하길 바랬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종자가 사망자로 전환되며 현장에서 수색은 탑승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류품 수색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조사관을 파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사고 직후 곧바로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조사관을 파견했는데요. 총 11명이 파견됐습니다. 조사관들은 현장에서 비행자료 기록장치와 조종실 음성 기록장치를 수거했습니다. 경찰은 총 748명 인력을 파견했는데요. 이 중 169명이 과학수사 요원으로 현장에서 시신 신원 감식 등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재난의료 대응 4단계 중 3단계인 코드 오렌지를 발령하고 현장에서 재난의료 지원체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여객기는 착륙 과정에서 큰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희생자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희생자 179명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신원이 확인도 되지 않고 있는데요. 무안국제공항 임시영안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안혜리 기자, 희생자들 신원 확인 몇 명이나 됐습니까? 네, 밤사이 신원 확인 작업이 이뤄지면서 새벽 3시 20분 기준 신원 확인이 된 희생자는 137명입니다. 아직 40여 명의 희생자 신원이 더 파악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희생자 가운데 28명은 지문 감식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신 훼손이 심하거나 어린이 등 지문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신원 확인에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DNA 신속 판독기 3대를 마련하고 오전 중으로 헬기를 동원해 국과수에 분석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임시영안소는 무안공항 내부 경납고 근처에 설치됐는데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이송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유가족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 무안공항 1층과 2층에는 유가족들의 임시 거처가 마련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대기장 의자와 구호 텐트 등에서 밤새 희생자들의 신원 확인을 기다렸습니다. 전남도는 목포대학교 기숙사에 임시 숙소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관계 당국은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숙소와 장례 절차 진행, 심리 지원 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합동분향소는 공항 근처인 무안스포츠센터에 설치 중으로 오전 11시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이번 항공기 참사의 생존자는 기체 후미에 있던 승무원 2명뿐입니다. 이들은 구조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 서울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이대 서울병원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은 기자, 생존자 상태 어떻습니까? 네, 극적으로 구조된 남녀 승무원은 중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곳 이대 서울병원에는 생존자 중 남성 승무원이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 승무원은 등 부위 척추뼈와 견갑골 등 5군데 골절 진단을 받았는데요. 병원 측은 이 승무원이 최소 2주는 입원해야 할 거라며 오늘 새벽부터 추가 정밀 검사를 통해 뇌 손상 여부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승무원은 깨어나 보니까 구조돼 있더라는 말을 의료진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여성 생존 승무원은 발목과 갈비뼈 부상을 당했고 머리 일부분이 찢어져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발견 당시 피를 많이 흘렸지만 의료진과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1시간여 만에 목포 중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던 여성 승무원은 병원과 가족의 협의를 거쳐 어제 저녁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승무원은 현장에 있던 소방 관계자에게 엔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고 펑 소리와 함께 폭발음이 들렸다고 상황 설명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정부와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인 이들이 회복되는 대로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대 서울병원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이번에는 사고가 났을 당시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항공기는 무안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 조류 충돌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차례 선회를 한 뒤 2번째 착륙 시도를 하다 사고가 났는데요. 특히 관제탑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1분 만에 조난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 장용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해 목포 상공을 지날 때까지 문제없이 비행하던 사고 여객기는 무안국제공항 상공에서 착륙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복행을 한 뒤 재차 착륙을 시도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보면서 공중에서 펑펑 2번 소리 내더만요. 그러더만 여기 와서 내리려다가 다시 어떻게 위로 올라가 2바퀴 차에 여기 내리다가 여기다 부닥친 거예요. 국토부 확인 결과 1차 착륙 시도 때 관제탑은 사고 비행기에 조류 충돌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항공기 기장은 조류 충돌 경고를 받은 후 2분 만에 조난 신호인 메이데이 선언을 했고 그로부터 4분 뒤에 2번째로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충돌합니다. 메이데이 요청하고 나서는 대략 한 2분 정도 되고요. 그 사이에는 한 1분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추후에 결국 1차 착륙 과정에서 조류 충돌이 있었고 이후 2분 만에 관제탑의 허가에 따라 활주로 반대편으로 재차 동체 착륙을 시도했지만 결국 3분 후 활주로 끝에서 충돌하며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민항기가 동체 착륙을 시도한 건 이전에도 3번 있었지만 모두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네, 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조류 충돌로 엔진과 유압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항공기는 이런 사고에 대비를 해서 양쪽 각 엔진마다 유압 장치를 작동할 수 있게 설계가 돼 있는데 엔진 등 기계적인 결함 여부도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객기는 사고 발생 5분 전까지 운항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무안공항을 15km 정도 남겨두고 고도는 419m, 속도는 267km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때쯤 조류 충돌로 보이는 사고가 나면서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뭔가 들어가면 팬이 있는데 팬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엔진에 폭발이 된 엔진이 돌아가는 건 연료가 들어가서 폭발을 해서 뒤로
뿜어내는 거거든요. 결국 여객기는 바퀴를 내리지 못하고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조류 충돌로 엔진이 멈추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유압 장치 등 여객기 조작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오른쪽 엔진에도 유압 펌프가 있고 왼쪽 엔진에도 유압 펌프가 똑같이 있어가지고 하나가 망가지더라도 다른 쪽이 작동하도록 되어야 되거든요. 엔진이 멈춘 이후로 파편 등에 의해 여객기 내부 장치가 손상을 입어 랜딩 기어 등이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국토부는 여객기 비행 기록 장치 등을 수거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계속해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원인 관련해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승주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조규현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사고 항공기가 태국 방콕에서부터 무안공항까지 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사고 항공기 제주항공 7C 2216편인데요. 예. 태국 현지 시간으로 오전 2시 11분 방콕공항을 출발했습니다. 한국의 무안공항에는 오전 8시 30분 착륙할 예정이었는데 약간 지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무안공항 상공으로 들어온 것은 8시 50분경이었는데요. 당시 날씨는 맑았고 그리고 남동풍이 0.7m/s로 불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거의 바람도 없었던 상황인데요. 8시 54분에 착륙 허가가 납니다. 그런데 8시 57분에 관제탑은 기장에게 조류 충돌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로부터 2분 뒤에 기장은 메이데이 요청을 합니다. 이때가 8시 59분이었고요. 9시경부터 동체 착륙을 시도를 하면서 9시 3분에 외벽을 충돌하면서 폭발을 하게 됩니다. 당시 기내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해서 총 181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는데요. 구조된 2명 이외에 나머지 179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요. 사고 당시 해당 항공기를 목격한 목격자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밖에서 큰 스파크 굉음이 한번 들리더라고요. 이제 착륙을 하려는데 그 오른쪽 엔진 쪽에서 스파크 한번 팡 터지면서 불꽃이 나왔어요. 이제 동체를 보니까는 그 날개 아래쪽에는 좀 까맣게 그을린 자국이 많이 있고 착륙을 하려나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오른쪽 날개 쪽에서는 스파크가 한 번씩 막 계속 터지더라고요. 네,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는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현재까지 이제 조류 충돌에 따른 랜딩 기어 작동 이상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가 만약에 조류가 엔진 속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왜 랜딩 기어가 안 나오는 거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그 국토부 브리핑에서도 이게 그 고장이 연동될 가능성은 없다고 할 정도로 매우 낮은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기사가 나왔는데 엔진 하나가 작동을 멈춰서 유압 펌프가 기능을 멈췄다고 하더라도 반대편에 똑같은 엔진의 보조장치가 똑같이 있고요. 병행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엔진이 2개가 다 멈췄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동력을 공급하는 유니트를 반드시 또 갖춥니다. 제한적인 용량 안에는 반드시 비상착륙을 위한 랜딩 기어 내려오는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동시에 고장이 났다고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제로의 확률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랜딩 기어가 왜 펼쳐지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키워드만큼은 국토교통부 브리핑에서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과거에도 동체 착륙한 사례들이 여러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동체 착륙이라는 게 단어 자체로 그 바퀴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의 착륙이 동체 착륙이다 이렇지만 비상적이지만 공식적인 절차로는 그 전후에 조종사와 관제사 간의 의사소통과 그리고 지상 대응팀의 비상조치와 대기까지 포함을 해서 동체 착륙 절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측면에서는 동체로 앉았지만 동체 착륙에 대한 안전조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기계적이냐 물리적으로 바퀴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포함해서 또 왜 시스템적으로 이런 시간적인 여유의 부분이 긴박했는지는 또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랜딩 기어가 만약에 자동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의문점이에요. 왜 이게 그냥 무조건 안 내려왔는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행 관리를 측면에서 직접 가서 수동으로 내린다는 개념도 있었겠지만 현대 기종은 보조적인 전원 장치를 추가로 제공을 하고요. 원격적으로 아예 다른 회로로 분리를 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랜딩 기어가 내려가지 않은 상태가 되면 이 비상 상황을 조종석으로 다시 알리는 응답 회로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가 동시에 무너진 상황이 오히려 더 기계적인 사고가 아니고 인적 시스템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하기 때문에 음성 기록 장치 수거가 중요했다는 부분을 어제부터 그 얘기가 키워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결국 사고 항공기는 동체 착륙을 하게 된 건데 보통 어떤 상황에서 동체 착륙을 하는 겁니까? 그 동체 착륙 이전에 그 랜딩 기어라는 게 그 비행기가 착륙할 때 충격을 흡수하고 또 브레이크의 기능을 하는 건데 지금 교수님 설명대로 자동으로도 안 나오고 수동 조작도 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 그 마지막 단계에서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보듯이 비행기의 동체를 이용해서 멈추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건데요.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고 마찰로 인해서 화재 발생률도 높고 실제 폭발 위험이 있어서 최후 단계에서 시도하는 건데 이제 간혹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 미국에서도 있었고요. 그런 사고에서는 다행히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이번에도 그걸 기대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벽에 부딪히면서 폭발할 수밖에 없는데 최후 단계에서 시도할 수밖에 없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의 착륙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고 원인에 대한 여러 가능성과 또 의문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제주항공사 측에서는 항공기 정비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항공기 정비 이력과 어떤 모든 관련한 정보들은 저희들이 이미 국토교통부에 제출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비를 했던 시기가 언제까요? 출발 전후는 일상적으로 늘상 점검을 하는 그런 과정인 거고요.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국토부 그 조사하는 과정에 그걸 바탕으로 조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항공기 정비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양보가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오늘 이 문제는 항공기 정비 소홀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닌 거고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규명돼야 될 부분인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희 제주항공은 모든 비행편 한 편 한 편마다 안전하게 비행을 위해 가지고 사전에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너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고가 왜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항공기 이상이 생기면 선회를 하면서 비상 상황을 대비하게 되잖아요. 관제탑에도 시간을 벌어주는 상황을 만들게 되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번 선회를 한 다음에 다시 방향을 바꿔서 급하게 좀 랜딩을 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선회를 계속 하지 못했을지 주변에 바다도 있었고 갯벌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랬을지 의문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고 조사 단계에서는 한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에 따른 정보를 확증 편향적으로 수집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고 같은 경우는 수많은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고 조금 전에 항공사 그 본부장 브리핑에서 안전하게 하고 단언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닙니다. 모든 사고에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았거나 놓친 부분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지금 그 앵커께서 질문하신 부분도 매우 심각한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동체 착륙이라는 비상 절차를 판단했다면 연료 소모를 하는 게 기본 매뉴얼 중에 하나거든요. 절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연료 소모는 그 이후에 소방대가 폼을 뿌리지 않고 이런 절차도 안 한 것도 이거는 있는 시설이나 상황적인 문제지만 항공기에서 할 수 있는 것에서 안 했다는 부분에서는 일단 그 이전에 세대 충돌, 조류 충돌로 의심되는 엔진에서 명확히 추정되는 고장이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01번, 19번 그러니까 180도 활주 방향을 복행을 완전히 제위치로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야 되겠다고 판단할 정도로 엔진에 심각한 고장이 있다 보니까 연료 소모를 위한 선회 비행을 안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공항 바로
근처고 저공 선의 비행을 할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랜딩 기어가 없는 상태의 동체 착륙을 아무 비상 조치 없이 시행을 시작했다는 지점에서 과연 경중에 있어서 지금 이 동체 착륙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두 개의 엔진 중에 하나가 망가진 상황, 매우 위험한 상황이지만 메이데이를 할 정도로 하지만 그래서 동체 착륙을 아무 조치 없이 했을 정도로 위험한 판단으로 넘어갔는지 그 부분이 이런 음성 기록 장치나 비행 기록 장치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과정으로 좀 밝혀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연료 소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해당 항공기 그러니까 B737-800 기종이 연료를 버리는 장치가 없어서 큰 화재와 폭발을 피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연료를 버린다는 그 시도 그 장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료 소모를 위한 선회가 매뉴얼이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기장 부기장도 6,800시간, 1,600시간 이상의 노련한 기장이고 그리고 해당 기종을 대부분 주종으로 몰았던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판단에서 절차에서 심각한 오류와 누락이 있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서는 물리적, 기기적인 연결고리도 없는 상태에서 두 가지 사고가 연결됐다는 부분이 매우 좀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네, 말씀을 앞서서도 좀 해주셨지만 사실 이렇게 사고가 나기 전에 관제탑과 교신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상 상황이 날 때 뭐 소방차가 미리 와서 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활주로에 화재가 나기를 방지하는 뭐 약품을 좀 뿌린다든지 그런 방지 장치를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선행 장치들이 좀 없었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일고 있거든요. 공항 측에서의 대비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그 해당 무안국제공항은 공식적으로도 3대 이상의 소방차와 34명의 자체 소방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동 시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 근데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응할 시간이 되질 않습니다. 지금 조류 충돌 경보라고 했고 이제 나중에 조언이라고 번역이기 때문에 단어를 바꾸셨는데 거기서 57분 후에 사고가 날 때까지 불과 지금 6분 정도의 시간밖에 걸리지가 않고요. 또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진 고장에 따른 선의 비행을 판단했을 때 북쪽으로 그러니까 1번이라는 게 10도가 정북에서 10도 틀어진 방향이거든요. 북쪽으로 착륙호를 하던 활주로에서 엔진 이상이 생겼을 때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오지 않는 판단에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방 측면에서 말씀하신 소방대가 사전에 지상에서 대비를 할 때 일단 활주로 처음, 중간, 끝에 소방대를 분산 배치하고요. 끝부분에 가장 강력한 소방대를 둡니다. 왜냐하면 가장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1분 만에 지금 그 위치를 19번 활주로로 바꿨단 말이에요. 180도로. 그럼 설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방대가 이동할 시간도 안 되는 거죠. 거기다 더불어서 활주로에 말씀하신 화학소방차로 폼, 유류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폼을 사전에 뿌려두는 작업도 할 시간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완전히 절차적으로 동체 착륙이 아닌 상태로 바퀴 없이 내려온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계속 그 한 지점으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워낙 긴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그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강전현 변호사님 이번 무안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2.8km거든요. 이 길이가 다소 짧아서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됐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는 2,800m인데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다만 활주로 길이가 이번 사고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예를 봤을 때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3,750m에서 4,000m, 그리고 김포공항은 3,200m에서 3,600m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안공항보다는 길기는 한데 또 다른 국제공항인 청주공항도 2,744m, 그리고 대구공항도 2,755m거든요. 그렇다면은 무안공항이 조금 더 긴 상황입니다. 같은 국제공항인데도 이렇게 좀 길이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실상 무안공항의 이번 사고가 활주로 길이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국토부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활주로의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비가 한 492억 정도를 들여서 3,160m로 바로 내년에 이제 확장 완공이 되는 것을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현재도 2,800m인 경우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400톤이 넘는 항공기 운항은 제한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주를 왔다 갔다 하는 총 중량이 500톤 정도 되는 비행기들은 실제로 아직 무안공항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주로를 확장을 하고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선을 긋고는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활주로가 조금 더 길었다면 완공이 조금 더 빨랐다면 그래도 단 한 분이라도 더 살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네, 백순주 교수님께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국토부에서는 일단은 활주로의 길이의 영향은 국제 규범에 맞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비상 상황에서 가정을 한다면 비상 상황에서 지금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의 길이는 괜찮은 건가요? 이런 부분은 이성적인 부분과 감성적인 부분을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한 분이라도 더 말씀하신 대로 한 분이라도 더 사고의 안타까운 부분에서 보면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호수에 빠진 차량이 있다면 호수가 없었다라면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감성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 전체가 이 안타까운 참사를 공감하기 때문에 벽에 부딪혀서 비행기가 폭발 부서진 모습을 국민들이 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벽이 없었더라면 그 활주로가 길었다는 생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언하는 할 부분이 아니라 이 감성을 이성으로 받아들여서 차후의 계획에서는 이걸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항공사 이제 보잉사가 제작한 이번에 사고 항공기는 737-800 기종입니다. 국내에서는 총 101대가 운행 중이고 사실 보잉사에서도 주력 기종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이 주력 기종이 사고도 계속해서 이어졌거든요. 그동안의 사고는 어땠나요? 가깝게는 2022년 3월에 중국 남부에서 추락 사고 한 번 있었죠. 예. 이 승객과 이 승무원 전원이 사망한 사고였고요. 이번 항공사고 바로 전날 또 오슬로에서도 비상 착륙하는 또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에는 인도에서 또 랜딩 기어 문제가 있었고요. 다른 기편에 의해서 당연히 가장 많이 팔린 기종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이게 6시간 이내에 단거리 운항에 적합해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인이 원래적인 어떤 기체 결함인지 아니면 점검 불량인지 외부적 요인인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101대나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속하게 이 사고 원인을 좀 밝혀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 규명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추측한다는 게 참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만 조종 미숙이나 또 항공 관제사의 실수인 가능성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해당 시나리오에 대입하지 않더라도 91년도에 대구공항에서 727기의 동체 착륙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랜딩 기어가 멀쩡했음에도 기장, 부기장이 서로 내렸을 거라고 판단하고 착륙한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때 또한 여러 가지 신용 오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불가능한 것을 하나씩 지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무안공항 이제 서해안 철새 도래 지역 가까운 곳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설 초기부터 이 조류 충돌, 버드 스트라이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거든요. 예, 실제 우려가 계속 제기됐고 실제 조류 충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총 2019년부터 올해까지 11,004편이 운행을 했는데 10번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는 낮은 편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공항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 철새 도래지가 있기 때문에 대비책에 대해서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실제 관리 인원이 4명이고 뭐 교대 시간, 근무 시간으로 볼 때 좀 실제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운항 편수라든가 이런 비율로 비교해야 되겠지만 김포공항의 경우에 하고 제주공항에 비해서는 발생 확률이 높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분명한 확실한 대비책이 부족했던 건 사실인 걸로 보여지고요. 실제 필요한 만큼의 어떤 인원이 배치돼 있는지 이제 그 적절하지 못한 대처가 또 다른 위험성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국토부는 이번 항공기 사고의 원인을 밝혀줄 블랙박스 2개를 모두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와 관련돼서 그 블랙박스 이제 2개 비행 기록 장치하고 음성 장치를 수거를 했고 또 일부는 약간의 그 잔해가 남아 있는 것들은 더 추가로 수거를 해서 정밀 조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그 내용들을 검토를 해서 사고 원인들에 대해서 밝힐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랜딩 기어 작동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버드 스트라이크 이전에 어떤 문제의 징후가 있었는지 또 활주로에 그 항공기가 착륙했던 그런 지점이라든지 요거는 저희가 좀 조사를 좀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네. 저 사고 현장에서 수거한 블랙박스에는 무슨 내용들이 어떤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블랙박스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비행자료 기록장치 FDR 그리고 조종실 음성 기록장치 CVR 이렇게 두 가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FDR 같은 경우에는 항공기의 3차원적인 비행 경로 그리고 장치들의 작동 상태 이런 것들을 보존을 하고 있는 기계인데요. 이 FDR 분석을 하게 되면은 비행기의 고도라든지 그리고 엔진의 추력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랜딩 기어의 작동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CVR 같은 경우에는 조종실 내에서 승무원 간의 기장과 부기장 간의 대화라든지 그리고 관제탑과 조종실 간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 음성이 녹음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FDR 같은 경우에는 25시간 정도 녹음이 보존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CVR은 2시간, 마지막 2시간 정도를 보존한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장치는 다 꼬리 부분에 설치를 해놓는데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꼬리 부분은 그나마 온전하게 남아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국토부에서 수거를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비행 자료 기록 장치 FDR의 경우에는 외형이 일부 손상된 채 수거가 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블랙박스를 보통 이제 수거를 하면 이거를 해독하고 하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이렇게 만약에 손상이 된 상태에서 수거가 됐다면 좀 사고 원인을 밝히는데도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국토부 브리핑에서 지금 당초에는 비행 기록 장치가 먼저인데 시간으로 오면 이제 두 개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비행 기록 장치는 하드웨어적인 기록이 되는 거고 CVR 같은 경우는 이제 인적 소통에 대한 기록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외형이 멀쩡하더라도 아니면 변형이 되었더라도 이제 실제 착수해 봐야 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부분이 이게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사실은 물리적으로 짧은 기간은 아닙니다. 긴 기간은 아닙니다. 항공조사가 최소 6개월에서 3년까지 걸리는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국내 항공사고 샌프란시스코 사고 같은 경우도 1년 정도 지나서 종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오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충분히 자료를 인적 물적 자료를 수집을 하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자료가 분석이 되는 이때 구체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고 차분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조규현 변호사님, 지금 사고 원인 조사에 미국 항공 당국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보잉사와 관련된 사고가 있을 때마다 특히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에서는 긴급 안전 권고를 하거나 실제 항공 안전에 대해서 계속적인 어떤 조사 확인 작업을 해오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보잉사라든가 미국 연방항공청도 이번 조사에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기체 결함인지를 비롯해서 사고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전체 어떤 항공 안전 관리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교통안전위원회까지 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사고 기종 백승주 교수님께 좀 여쭤볼게요. 사고 기종 보잉 737-800이거든요. 사실 근데 보잉 737개 기종에 있는 항공기들이 사고가 좀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 최근에 보면 근래에 계속 있었잖아요. 이어져 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고 기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일단은 모수, 개체수가 많으니까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있었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당 기종이 매우 심각하진 않지만 노후 기종에 속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게 가망에 대한 검증을 받기 때문에 학령이 오래됐다고 반드시 위험한 건 아닌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안전하다고 보면 안 되겠고요. 기본적인 시스템에서는 이 고장을 발생하는 비율이 시간의 그래프를 보면 U자형을 나타냅니다. 초기에 고장이 많고 또 노후가 되면 고장이 많은 거죠. 이건 아무리 관리 감독을 잘하더라도 일반적인 양태거든요. 그래서 학령이 오래된 기종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이 있을 수는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블랙박스가 이제 확보가 됐지만 사고연님 발표내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의 조사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의 조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 사고 상황을 3D 카메라로 했고 영상화를 시켰고 하지만 어제 발굴 작업에서도 밤새도록 시간이 오래 걸린 부분이 희생자분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모든 위치를 다 파악했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복원해가고 정밀히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한 냉정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지어나가는 방향을 차분하게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내야지 이런 항공기 사고는 국가 간의 사고일 수도 있고 전 세계가 공유하는
이 사고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데는 통상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되나요? 네, 이게 FDR 같은 경우는 외형 손상이 일부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부의 데이터 손상이 일주일일 수도. 이게 심각하게 되면은 미 교통안전위원회로 보내게 되면 분석에 그 분석만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절차도 서두르다기보다 천천히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유족분들에 대한 슬픔에 대한 공감 이런 부분도 전 국민 우리 모두가 나눠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가 나자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네, 정부는 24시간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중대본 본부장을 맡게 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중대본부장 역까지 1인 4역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신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여객기 사고 발생 2시간 30분 뒤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고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하는 24시간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실 운영이 제한적이었지만 비상체제 가동에 들어간 겁니다. 총리실도 방기선 국조실장 등 주요 참모들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좌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엔 재난대응 조직이 없는 점을 감안해 업무 보조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대형 참사에 대한 효과적 대응엔 우려가 큽니다.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를 맡아야 할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사실상 보조 업무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내용을 건의할 행안부 장관과 심의할 국무총리, 최종 제가할 대통령 모두 권한대행 상태입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발생 직후 중앙재난관리소를 찾아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소방청과 경찰청에 구조작업 총력 지원을 지시했는데 기관 4곳 가운데 2곳의 수장이 직무대행 상태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비상사태 속에서 주요 부처 장관의 공백 상황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SNS에 글을 올려 정부에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믿는다며 어려운 상황 극복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던 3차 소환 통보에도 불응했기 때문인데 강제 신병 확보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제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3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석 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으며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위법한 소환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긴급한 사안이고 또 엄중한 사안인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 또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별개 문제입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확보한 후 윤 대통령에게 4차 소환을 통보해 심리적 압박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내란 혐의를 받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참고인 신분인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두 사람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입니다. 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무안 항공기 참사 이후로 정치권도 발빠르게 사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무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TF는 사고 수습, 진상규명, 유가족 지원 등 종합 수습 대책을 어쨌든 저희가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 뭐가 필요한지 말씀을 들어보고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많기는 합니다만 그게 뭐든 최대한 해서 지금 권한 대행의 대행이라는 유례없는 체제에 돌입하자마자 이런 무한 비행기, 항공기 참사가 난 건데 최상목 권한 대행이 경제사령탑에 이어서 지금 대통령, 국무총리, 중대본부장까지 1인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과부하가 걱정은 되죠. 그런데 뭐 총리실의 보좌기구도 있고 대통령실의 보좌기구도 만약에 충실히 작동을 한다 그러면 그 뭐 빈 틈 없이 잘 대응되리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정부도 지금 비상 상황이잖아요. 거기다 사회적 재난을 맞닥뜨렸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잖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비비 부분도 좀 걱정될 부분이 있어요. 목적 예비비가 절반이 깎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야가 정치권이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적인 부분하고 입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진상규명의 보완적인 역할 일단 대응 측면에서는 정부에 좀 맡겨두고 정부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영주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뭐 가용 자원들과 인력을 활용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회도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목적 예비가 부족하다면 또 이 예산 부분들도요. 논의가 여야 간에 합의가 되면 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대행에 대한 어떤 한계보다는요. 이 행정부가 빨리 조속히 안정화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행정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삐그덕거릴 때까지 대통령의 수사에 임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미룰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고 좀 국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고요. 국민의힘도 사고 수습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당분간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사고 수습하는 분위기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되죠. 일단 그 아주 큰 사고고 불의의 사고로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렇게 현장 가가지고 유가족과 수습을 약속하는 부분을 이행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만약에 예비비가 부족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그 추경도 꾸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관련 공무원들이 그 권한을 갖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정쟁을 통한 그 공무원 무력화 이런 시도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건 뭐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은 또 하나 SNS를 통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메시지도 당분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SNS를 통한 정치인들의 메시지가 결코 실효적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조금 당분간 최소한 애도 기간만큼은 자제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헌법재판관 임명해라 이렇게 압박을 해왔었는데 이번 참사 이후로 이런 정치적 압박을 계속하기에는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쟁을 멈추자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정쟁은 멈춰야죠. 다툼은.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는 정쟁의 거리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는 법률과 헌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최상목 지금 대행 자체도 이 부분을 미룰 필요도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가지고 정쟁화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아쉬웠던 것들은 지금 대통령이 총이라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자체는 마치 그게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런 게 정쟁의 요소다. 이제는 행정부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즉시로 탄핵 심판을 받고 조속히 그다음에 수사에 임해서 정말 떳떳하고 통치행위라고 하면 그 부분을 수사로 밝히면 행정부가 빨리 자리를 잡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고요. 정말 유명을 달리한 이 항공기 사고의 유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요. 더 이상 정치권이 불필요한 정쟁에 휘말려서 국력을 낭비하는 시간들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이번 참사 관련한 여야의 움직임 오늘 이어질 것 같고요. 현안 이야기도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이 최상목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어떤 선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한덕수 그 총리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헌법에서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최대형의 경우에도 지금 딜레마에 오히려 더 빠진 거죠.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정족수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원식 의장께서는 151명으로 해석을 하셨지만 어쨌든 200석 이상이라는 해석도 또한 설득력 있게끔 받아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권한 쟁의심판 내지 효력정지 가처분이 신청된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임명을 하게 되면 헌재 결정 전에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 임명된 헌재 재판관들이 헌법재판 심리와 선고에 관여하게 되면 그 헌법재판 심리 결과가 모두 무효가 될 수 있는 법률적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임명할 수 없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런 딜레마에 처하게 한 것은 정치권이기 때문에 실제 그 서 대변인 말씀처럼 물론 정쟁을 자제하고 또 어떤 게 정쟁의 범위인지 간에 이견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뭐 어떤 재판의 리스크를 초래한 것은 정치권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렇고요. 쌍특검법 관련해서는 법정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이 사례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고 기일이 도래했을 때는 쌍특검에 대해서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판단을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정치권은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겁니다. 야당과 여당의 입장이 있을지언정 이 대한민국의 나라의 어떤 안정, 국정 안정과 내란 사태 수습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맞을 것인지 그게 권한대행의 무게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권한대행이 누구의 말을 휘두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그런 결단을 내려주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특검을 찬성하는 것이 뭐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되고 반대하면 국정에 도움 안 된다. 이런 이중적인 논리보다는 본인이 판단을 해서 지금 이런 좀 초유의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초래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을 선택하는 게 맞는지 그 시한 내에 빨리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가 출범을 하는데 비대위원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냐 이겁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현역 위주의 비대위 인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비대위원 인선되는 면면을 보면 이제 비대위 방향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이제 방향을 정해놓고 인선을 하는 거지만 그 인선된 분들이 어떻게 활동할지가 또 방향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1단계는 비대위가 안정적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안정적 역할 이후에 뭐 쇄신이든 변화든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현역들의 그 선수별 안배를 비대위 인선의 어떤 뭐 요건으로 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분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컨대 뭐 초선 의원 중에 저희 예상하지 못하는 분이 비대위의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대위 인선이 마치게 되면 그 인선에 대한 세간의 평가에 불구하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당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위원들이 친윤계로 꾸려진다고 한다면 도로 친윤당이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친한계나 비윤계 인사들이 얼마나 합류할지도 관심이에요. 이게 뭐 도로 친윤당이라고 말하는 건 참 무색하지 않습니까? 이미 친윤당이고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을 보호하기에 급급한 당으로 전락은 했어요. 그러니까 비대위원회 인선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란 사태에 대한 얼마나 반성을 가지고 있고 이 탄핵에 대해서 국민적 시각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민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상 비대위원을 누구를 갖다 놓은들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차원이고요. 친한계 몇 명이 저기에 들어가서 앉아 있은들 권선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지금 현재 입장이 안 바뀌었잖아요. 총이라도 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겠다고 하는 분을 비호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발언도 비호하고 있는 당인데 뭐 인사가 비대위원회 누가 온다는들 국민들의 마음이 변하겠느냐라는 측면은 도로 친윤당이 아니라 그냥 끝까지 친윤당이다. 라고 좀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비대위 인선과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비대위 출범 직후에 계엄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수위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여당으로서의 사과는 몇 번을 더 해도 남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당으로서의 일반적인 사과보다 더 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예컨대 개헌 등의 언급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라는 것이
행위에 대한 사과뿐만 아니고 앞으로 정책을 내가 이렇게 개발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제에 대해서 이렇게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에 대한 공론의 장을 펼치지 못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과가 곁들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개헌과 관련된 입장 표명 내지 개헌을 추진하겠다라는 정도의 정책적 메시지도 포함하는 것이 정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홍준표 시장과 김상욱 의원 간의 SNS 설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홍 시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3인에 대한 선출안 표결에 참석을 한 조경태, 김혜지, 김상욱 의원을 향해서 종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제명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보셨습니까? 네. 홍준표 대구시장 참 부끄러움을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저는 이제 정치의 어떤 여러 가지의 그 인생이 내리막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과 비해서는 정치적으로 한참 후배 중에 후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후배들이 얘기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종양이다. 과연 국민들은 누가 종양으로 볼까요? 암덩어리, 종양뿐만이 아니라 큰 암덩어리를 홍준표 시장으로 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대선 주자로서 당내에서 어떤 당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행위이고 생각인 건 알겠으나 지금은 조기 대선을 생각해서 김치국물 마실 때가 아닙니다. 국가를 정상화하고 어떻게 하면 내려놨을 때를 수습할까 그런 메시지가 먼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10년 전의 대구시장보다는 한참 많은 정치력이 사라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홍 시장이 대권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분석 속에 입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표현이 과하죠. 사실은 이제 종양이라는 것은 제거 대상, 박멸의 대상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예. 홍준표 시장의 표현은 너무 과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전에 당심을 좀 덜 얻었던 것에 대한 이제 반성적 고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해서 당심을 얻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좀 더 포용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 예. 김상욱 의원도 역시 제가 SNS 글을 읽어보니까 똑같은 표현을 해요. 그러지 마시고 김상욱 의원의 경우에는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지금 민주당이 하는 말을 그대로 하시거든요. 우리 정당이 국민의힘이 색깔론을 통해서 여태까지 뭐 마치 독재적 행태를 취해왔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건 이해하겠고 당의 어떤 변화 쇄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 이해하겠지만 민주당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서 국민의힘 자체를 공격하는 부분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보다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번째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소환을 할 때 미리 조정을 하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대응 방안을 강구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과연 어느 기관에 있느냐, 공수처에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한 후에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변호인단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변호 전략일 수는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윤곽근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관련된 논쟁은 있을 수 있어요. 직권남용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없다.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 결국 판단은 이제 법원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시는 건지 아니면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일단 밝혀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국민 누가 보더라도 좀 수사에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건 맞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더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나서 수사기관과 조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3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기 때문에 네. 이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오늘 네.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 3차 소환을 통보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예. 뭐 나올 것 같았으면 2차였고 통상 일반 같았으면 두 번째 소환을 한 다음 체포영장 청구할 텐데 최대한 예우를 한 것 같아요. 국민적 마음이나 수사기관 마음에서는 정말 총이라도 쏴서 끌어내고 싶을 건데 일단은 국가적 시스템에 따라서 지금 체포영장 청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청구를 통해서 생방송을 노리고 여론전을 하겠다는 어떤 심중을 공수처도 읽은 것 같아서요. 참 불행한 일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런 식의 시스템을 붕괴하고 있다는 자체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요, 지난주 첫 번째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기 직전에 헌재의 대리인단 선임계를 냈는데 탄핵 심판에는 응하면서 내란 수사는 거부하고 있는 이런 전략적인 대응이다. 이런 분석이에요. 일단 헌법을 가장 최종적으로 해석하는 기관은 헌법재판소거든요. 이번 비상계엄이 과연 그 실질적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권도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갖췄는지도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먼저 진행되는 게 훨씬 낫죠. 또 하나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형사재판 관련 기록이나 진술 등이 또는 증언 등이 아마 공개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공개되는 것들을 보고 나서 수사를 준비하는 것이 또 유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전략이 숨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어쨌든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탄핵을 통해서 만약에 대통령직위가 박탈되거나 또 인정되거나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할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절차적 순서를 중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검찰 수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어떤 짓을 했다라는 구체적인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다 봤고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차피 검찰에 출석을 하면 구속 수감이 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단 전면 부인하면서 온갖 거짓말을 할 겁니다. 본인이 친정 아닙니까, 검찰이? 검찰 수사를 못 믿는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는 어떤 여러 가지 증언들을 검찰이 적시했을 때는 이미 모든 증거와 정황들을 확보했다는 차원이고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거짓말을 일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일단은 검찰 수사의 어떤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것, 그게 국민들의 큰 우려를 털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검찰 수사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네. 근데 어쨌든 진술이 상반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측 진술이 상반되게 되면 양측 진술 어느 것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물증이나 객관적 증거들을 정황 증거들을 수집해서 신빙성을 저희가 맞추거든요. 그렇다면 나중에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측의 변소 내용이 부합하는 어느 정도 증거를 내는지 또는 상대방 사령관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에 대한 결국 물증 싸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사고 현장의 구조 수색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대가 실종자 모두를 찾아내면서 현재 희생자 179명은 모두 수습됐습니다. 정부는 사고 원인 파악에 나섰는데요. 무안국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준 기자, 구조 수색 작업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구조대와 조사단은 밤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생자 유류품 수색과 함께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어젯밤 8시 38분 실종자를 포함해 사망자 179명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 구조와 수색에 나선 지 11시간여 만이었는데요. 실종자 대부분은 화재가 발생한 동체를 들어올린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구조된 생존자 2명 외에 1명이라도 더 무사하길 바랬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실종자가 사망자로 전환되며 현장에서 수색은 탑승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류품 수색을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조사관을 파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어제 사고 직후 곧바로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총 11명이 파견됐는데요. 조사관들은 현장에서 비행자료 기록 장치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를 수거했습니다. 경찰은 총 748명 인력을 파견했는데요. 이 중 169명이 과학수사 요원으로 현장에서 시신 신원 감식 등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재난의료 대응 4단계 중 3단계인 코드 오렌지를 발령하고 현장에서 재난의료 지원체계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TV조선 김태준입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생존자 상황도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참사의 생존자는 기체 후미에 있던 승무원 2명뿐이었죠. 구조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서울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회복 상황은 어떤지 이대 서울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한지은 기자, 생존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극적으로 구조된 남녀 승무원은 중상을 입었지만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곳 이대 서울병원에는 생존자 중 남성 승무원이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 승무원은 등 부위 척추뼈와 견갑골 등 5군데 골절 진단을 받았는데요. 병원 측은 이 승무원이 최소 2주는 입원해야 할 거라며 오늘 새벽부터 추가 정밀 검사를 통해 뇌 손상 여부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승무원은 깨어나 보니까 구조돼 있더라는 말을 의료진에게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여성 생존 승무원은 발목과 갈비뼈 부상을 당했고 머리 일부분이 찢어져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발견 당시 피를 많이 흘렸지만 의료진과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1시간여 만에 목포 중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던 여성 승무원은 병원과 가족의 협의를 거쳐 어제 저녁 서울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승무원은 현장에 있던 소방 관계자에게 엔진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고 펑소리와 함께 폭발음이 들렸다고 상황 설명을 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정부와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인 이들이 회복되는 대로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대 서울병원에서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사고 소식에 희생자 유가족과 지인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딸과 사위, 손주들과 함께 태국 여행을 갔던 일가족 5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무안공항 대합실에 달려온 탑승자 가족 일부는 제주항공의 사고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무안공항 대합실에 모인 탑승자 가족과 지인들이 애타게 생사 확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을 확인한 유가족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잃은 지인도 목이 메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행기 출발하기 전날 얼굴을 잠깐 봤거든요. 참 어찌 보면 너무 안타깝고 그러네요. 탑승자 가족 일부는 제주항공의 사고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제주공항 관계자분들 2층, 3층 숨어 있는 사람들 싹 불러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희생자들은 무안공항에 마련된 임시공간에 안치됐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그때 확인을 하시고 어제 경찰에서 그 안내를 드린 것처럼 시신을 확인하신 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기다리실 것인지 아니면 빨리 진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중에 끝났을 때 양도와 준비가 시신을 인수 받으실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3번째 연락을 저희가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요, 냉동고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6대를 요청을 해서 오늘 2시까지 저희가 지금 설치를 할 계획인데요. 11대로 저희가 늘려서 수용할 수 있는 양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검사님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검시하는 부분, 검시 지휘식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명이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렸었는데, 6분이서 활동을 하고 계셨던 것으로, 검시를 하고 계셨던 것으로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목포지청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포지청의 이수민 검사입니다. 저희 목포지청에서는 지금 유족분들한테 일단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목포지청에서 검사 2명, 광주지검에서 검사 4명, 수사관 4명,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해서 어제부터 상주하면서 검시를 진행하고 있고 목포지청장님도 곧 현장직에 나오실 예정입니다. 저희는 검안과 동시에 검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가장 빠르게 검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시 완료 및 변사 지휘서가 작성된 건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유족분들한테 사체 인도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희가 다시 30분 후에 와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 부분은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서 30분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제 유가족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분들은 지금 다음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요청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일단 어제 그 방문을 하셨을 때, 병납고 방문을 하셨을 때 시신을 확인하신 분도 계시고 못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확인하신 분은 일단 확인하신 상태에서 그 가족 내부에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보지 못하신 분, 가셨는데 보지 못하신 분과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경찰 검지가 끝나는 대로 다시 연락을 또 드릴 겁니다. 협의가 끝난 사람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기 센터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요. 그 사망자 유품은 언제쯤 입히는 게 가능합니까? 네, 소방공사 이정혜입니다. 저희가 어제 그 밤부터 계속 지금 작업을 했고요. 오늘 또 경찰과 같이 군부대와 같이요 수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브리핑을 마치고요. 30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죄송하지만 이따가 저희가 기자 브리핑을 10시 반에 하니까 그때 질문 주십시오. 네. 저희가 지금 이 시각 무안국제공항에서 진행된 정부 당국의 참사 관련 브리핑 현장 연결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전문가들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은 직원들을 사고 현장에 급파해서 유가족 지원에 나섰습니다.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천억 원의 보험에 가입돼 있어 이를 토대로 보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사고가 난 항공기는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를 기반으로 삼성화재 등 5개 보험사와 협의해 희생자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 책임 보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희생자 지원에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융당국도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 확정이 되는 즉시 지급하고 여행자 보험 같은 개별 보험 청구와 관련해 전담 창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은 또 260명의 탑승자 가족 지원팀을 꾸려 무안 현장으로 파견했고 유족들을 1대1로 응대하며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고 원인과 관련한 모든 내용은 정부의 공식 조사 결과를 기다려달라면서 기체 이상 징후나 사고 이력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후 2시 사고 발생 5시간 만에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는 김입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최고 경영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김 대표는 5분가량의 입장문만 읽은 뒤 질의응답 없이 떠나려 해 취재진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랜딩 기어 바퀴도 내려오지 않은 채 몸통으로 착륙하는 동체 착륙을 시도했죠. 활주로 끝단에 이를 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못하면서 외박에 부딪혔고요.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사고를 둘러싼 의문점들 김자민 기자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는 지난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 항공기 착륙 사고 현장을 취재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사고 여객기에 착륙 바퀴가 내려왔었는데 이번에는 사고 여객기에 착륙 바퀴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당시 사고와 지금 사고 어떤 점이 달랐던 건가요? 네, 항공기는 착륙할 때 이 동체 뒤편에 있는 2개의 랜딩 기어와 조종석 아래에 있는 노즈 기어가 모두 펼쳐져야 합니다. 네. 2013년 사고가 난 아시아나 항공기는 랜딩 기어를 내리고 착륙을 시도하다가 랜딩 기어가 활주로와 방파제 부분에 부딪히면서 기체 꼬리 부분이 떨어져 나간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는 새와 부딪히면서 엔진이 고장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핵심 부품인 엔진에 문제가 생겼을
마비될 때 전력 공급이 제한되는 등 항공기 여러 기능이 연쇄적으로 마비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국토부는 통상적으로 엔진 고장과 랜딩 기어 고장은 상호 연동되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요. 랜딩 기어가 이제 내려올 때 자동으로도 내려오지만 수동으로 조종사가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왜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았는지, 그 외에 브레이크 장치들도 있는데 2단계, 3단계 장치들은 왜 작동이 안 됐는지 이 점도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부기장 조종석 뒤에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릴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기장이 수동 작동 지시를 내리면 부기장이 수동 레버를 당기고 보통 30초 안에 랜딩 기어가 중력에 의해 저절로 내려온다고 하는데요. 통상 랜딩 기어는 2,500피트에서 내리고 1,000피트 이하까지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으면 조종석에 경고음이 울립니다. 아마 사고 여객기 조종석에서도 경고음이 울렸을 텐데 조종사가 수동 작동을 시도할 새도 없는 긴박한 상황이 아니었냐는 추정이 나옵니다. 네,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드는데 또 드는 의문점이 무안공항 인근에 바다도 있고 잔디밭도 있습니다. 허드스강의 뭐 기적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항공기가 착륙을 못하다 보니까 허드슨 강에 착륙을 하면서 승객들이 살렸는데 왜 딱딱한 활주로를 동체 착륙을 시도했는지 이 부분도 의문인데 여기에는 어떤 상황인 거였던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일각에서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해상 착륙을 시도하는 게 낫지 않았겠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전문가들은 해상 착륙이 더 어렵고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바다 위는 일반인 예상과 달리 추락 시 돌덩이에 부딪히는 것 같은 충격을 받고요. 이 때문에 항공기 동체가 심각한 손상을 입고 빠르게 침수될 수 있는 만큼 대피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생존자를 구하는 것 역시 더 어렵습니다. 활주로 옆 잔디밭 역시 새로 쫓는 구조물과 각종 간판이 있어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사고 여객기가 이제 활주로 끝이 아니라 중간 부분에 착륙을 했고 그 때문에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달리다가 외벽에 부딪혔습니다. 착륙 후에 속도를 줄이지 못했던 건 왜 그런 건가요? 네, 항공기는 크게 랜딩 기어, 스피드 브레이크, 엔진 역추진 이렇게 세 가지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스피드 브레이크는 날개 일부분이 접혀서 세워지는 과정에서 공기 저항을 만들어 감속 역할을 하는 건데 착륙 바퀴가 땅에 닿으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보통 비행기를 타시면 한번 보셨을 텐데요. 이 사고 여객기는 랜딩 기어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조종사가 스피드 브레이크를 수동으로 작동시켰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고요. 엔진 역추진은 엔진이 새와 부딪혀 고장난 상태였기 때문에 엔진 역추진이 가능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또한 사고 비행기가 활주로 중간이 아닌 끝부분부터 동체 착륙을 시도했더라면 속도를 더 줄일 수 있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동체가 지면과 더 오래 마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기장이 이를 몰랐을 리는 없는데 그만큼 당시 기체 통제 상황이 긴박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네, 또 제기되는 의문이 화재 진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거든요. 활주로 위에 화재를 막을 수 있는 장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나? 이 부분인데 어떤 상황이었던 건가요? 네, 동체 착륙 등 급박한 상황이 되면 공항은 감속을 목적으로 활주로 바다에 비누 거품 같은 물질을 뿌립니다. 또 관제탑과 소통이 됐다면 소방차가 항공기 착륙과 함께 옆에서 달리면서 화재 진압을 바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번 사고에선 이런 사전 조치가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런 조치를 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이 순식간에 사고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3년 사고가 난 아시아나 항공기는 활주로에 미끄러지며 불이 나긴 했지만 이번 사고 여객기와 같은 큰 폭발이 없었고 화재 3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해 진화에 나서면서 사상자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하고 차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김자민 기자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이번 사고는 1997년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 사고 이후 최악의 참사였습니다. 저비용 항공사 여객기가 대규모 사상자를 낸 첫 사례이기도 한데요. 1960년대 대한항공이 운항을 시작한 이후 국내 항공기가 인명사고를 낸 경우는 10여 건입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7년 대한항공 항공기 괌 추락 사고는 228명이 숨진 최악의 항공 참사였습니다. 당시 공항 착륙 유도 시설이 고장을 일으킨 게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국내 항공사고 첫 공식 기록은 1980년 11월 대한항공 여객기가 김포공항에 착륙하다 발생한 화재 사고입니다.
당시 1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쳤습니다. 1987년에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이륙 후 미얀마 양곤 상공에서 실종된 대한항공 여객기 사고로 115명이 숨졌고 1993년 7월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전남 해남의 뒷산에 추락해 66명이 숨졌습니다. 외국 공항에서 발생한 국적기 사고도 있었습니다. 2013년 7월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던 중 사고가 나 3명이 숨졌고 18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관제탑에서 불과 충돌 7초 전에 속도를 높이란 경고 사인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Speed was significantly below 137 knots. 외국 국적기가 국내에서 대형 사고를 내기도 했는데 2002년 4월 중국 국제항공 여객기가 김해공항 주변의 돛대산에 추락해 129명이 숨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계속해서 전문가 연결해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 관련 사고 원인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교통대 한국운항과 이근영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고 당시 상황을 보면요. 착륙할 때 사용하는 바퀴인 랜딩 기어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 수동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고도 하는데 왜 내려오지 않았는지 의문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항공기 랜딩 기어는 중요하기 때문에 3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쪽 엔진의 유압 펌프가 작동돼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면상에 보면 랜딩 기어가 안 나와서 동체 착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종사가 랜딩 기어를 안 내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랜딩 기어를 내리는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3중의 안전장치가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았고 또 마지막에 그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는 장비도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동으로 내릴 수 있는 것은 사고 상황이 급박해서 조종사들이 수동 랜딩 기어 내리는 조작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항공기가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시도했는데 일반적으로 동체 착륙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착륙 방법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이었다고 판단하시나요? 네, 사고 당시 항공기는 무안공항에 착륙을 위한 접근 중이었고 이런 접근 상태에서는 이제 고도도 낮아지고 엔진 추력도 많이 줄인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통 어떤 조류 충돌로 인해서 한쪽 엔진의 기능이 상실될 경우 다른 쪽 엔진을 가지고도 충분히 재상승해서 다시 180도 돌아가지고 재정비해서 안정적인 접근을 한 다음에 착륙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어서 재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바로 180도 돌려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할 만큼 항공기 상황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는 비상 착륙이 필요할 경우에 상공에서 항공유를 버리거나 소진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시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네, 항공기는 연료를 많이 싣고 순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연료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착륙 기어에도 무리가 가고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버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747 같은 대형 항공기의 경우이고요. 이번에 사고가 난 737-800 기종은 이륙한 다음에 바로 착륙을 하더라도 착륙 제한치 하중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예 비행기가 이런 연료를 배출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항공기는 방콕에서 출발해가지고 장시간 비행을 했기 때문에 이미 연료는 많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료를 소진할 필요는 없었던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추락한 여객기 기령이 15년이 됐다고 하는데요. 사고 직전에 48시간 동안 13차례 운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령과 이번 항공기의 가동 시간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여기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항공기는 주로 20년 이상 운항을 하게 되면 노후기, 경령기로 분류해서 여러 가지 정비 프로그램이 상이하게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공기는 15년 기령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의 노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의 활용, 유틸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활용은 항공기 사고하고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어서 저희가 추측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기체 결함이나 정비 불량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우리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블랙박스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니까 분석 결과가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은 항공기가 방콕까지 가서 거기서 또 특별한 정비 사항 없이 이륙한 것으로 봐서는 현재 상태로서는 정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런 사고 원인과 연결시켜 짓는 것은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정확한 것은 블랙박스 분석을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통계 항공운항과 이근영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항공기 사고와 관련한 피해 상황과 향후 대책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외래교수 새롭게 모시고요. 피해 상황 관련 상황에서 강전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탑승객 181명 중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숨졌습니다.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됐습니다. 먼저 애도의 마음을 전해드리고요. 예.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기까지는 분명히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예. 앞서서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새와 충돌한 비행기가 랜딩 기어의 작동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동체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네. 급기야는 공항의 벽에 부딪히면서 강한 충돌에 의해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번 사고가 최소한의 대비할 시간마저 부족할 정도였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사고 결과를 보면은 조금 더 대비할 시간, 예령이 있었으면 참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겠고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즉 말해서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하기 이전에 네. 지상과의 안전 조치가 먼저 좀 이루어졌더라면은 소방 항공대와 또 지상의 안전 요원들이 대처를 하는 과정에서 동체 착륙이 이루어졌다면은 거기에 대한 신속한 안전 조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감도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기 사고 중에 피해 규모가 가장 컸다고 해요. 어떤 사고들이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번에는 탑승객이 총 181명이었는데요. 승무원을 포함해서 구조된 2분 이외에는 179명이 모두 사망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로는 최대 규모인데요. 그 이전까지는 93년에 있었던 아시아나 항공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 해남에서 추락사고가 있었는데 그때는 사망자가 66명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고요. 우리 국적기 사고로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요. 첫 번째로는 83년에 있었던 대한항공 사고입니다. 당시에는 소련에서 격투기로 피격을 당해서 사망이 269명에 달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97년에 있었던 대한항공이 괌에 추락했던 사건입니다. 당시에도 사망이 22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적기 사건으로서도
이후로 이번 사건이 세 번째로 큰 사고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고 현장에서 파편이 100m까지 날아갈 정도로 쳤담했다고 하는데 사고 현장의 상황은 어땠나요? 네, 외벽에 충돌을 하면서 두동강이 났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그나마 온전한 부분은 꼬리 부분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구조대원조차 이런 참혹한 광경은 난생 처음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고 현장 인근의 전봇대나 철조망 이런 데에는 산소 마스크 그리고 구명조끼 이런 것들이 지금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소방대원에 따르면 200m가 떨어진 곳에도 이 승객들의 소지품이라든지 비행기 파편이 날아온 상황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파편들이 엮여 있어서 어제 구조 과정에 있어서도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현장이 워낙 참혹했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지금 검은 천으로 현장을 가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사고 영상이 SNS에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많은 시민분들이 이 사고 영상을 지켜보셨는데 이 때문에 이 영상을 본 시민들이 심리적 후유증을 겪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비행기가 동체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충돌했을 때에 과연 어떤 기내에서 인명피해가 발생됐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 아주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당사자인 유가족, 희생자의 가족들은 과연 어떻겠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은 굉장히 우리가 치유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상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런 상황을 좀 더 완화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전라남도에서 이런 심리적 안전을 위해서 안정감을 위해서 대처가 좀 마련돼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더 각별하게 좀 관심을 좀 더 갖고 세심하게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희생자 4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무안국제공항에서 정부 당국자가 신원 확인과 관련해서 유가족 측을 상대로 이제 브리핑을 하는 것을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신원 확인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이러한 인명피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유가족을 위한 신속한 신원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로 관계 당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DNA 검체를 채취를 해가지고 신원 확인을 하는 데 있어서의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신속하게 해내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도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조만간 신원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향후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신을 인도받는 절차가 필요한데 이 거만이가 부족해서 시신 인도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절차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당국에서 사체 검시 조사 보고서라는 게 나와야 되고 유족의 조서 이런 것들을 합쳐서 최종 검시 필증이 교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유족들에게 시신이 인도되고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이 보통은 절차가 하루 정도면 되는데 어제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문제는 시신이 많이 훼손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체 검안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고요. 경찰이 요청을 해서 국과수에서 법의관 5명을 추가로 파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조 인력 16명도 함께 간 것으로 보여서 지금 여기 검안에 있어서는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강전혜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사고의 생존자 2명으로 전해졌죠. 이제 비행기 꼬리 쪽에서 탑승했던 승무원 2명으로 전해졌는데 이렇게 꼬리 쪽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 빠른 속도로 비행기가 벽과 충돌하면서 그 비행기의 앞 동체 부분이 훼손이 굉장히 심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충돌함과 동시에 연료가 앞쪽, 그러니까 비행기 동체의 앞부분으로 쏠리면서 화재와 폭발이 연이어서 발생되면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됐다 이렇게 보고요. 상대적으로 뒷꼬리 부분은 우리가 영상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 그대로
동체가 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생존자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2명만 생존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뒷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생존자 2명은요 남녀 승무원입니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경추가 이렇게 고정된 상태라서 목을 움직일 수는 없지만 눈동자로 시선을 이제 맞추는 거 가능하고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적절한 대답을 하시니까 진압력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깨보니까 구조돼 있더라 이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의사소통은 충분히 가능한 상태시고 이제 사고에 대한 질문은 따로 안 드렸기 때문에 이제 기억 상실증 이런 말씀은 지금 특별히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다행히 생존한 승무원들 상태 비교적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흔치는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안정적이라는 이런 소식을 접하니까 참 안도감이 든다 이런 말씀도 드리면서요. 이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한 트라우마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병원 의료진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세심한 관리가 좀 필요로 하고요. 아마 이제 그 비행기 사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단서는 이분들에게 좀 회복되는 과정에서 많은 정보를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원 확인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고 원인, 그다음에 그래도 신원 확인이 중요한 상황이니까요. 신원 확인을 하는 방법은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뭐 지문 확인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문 확인 정도라면은 그 신체가 온전했을 때는 지문 확인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빠른 신원 확인 방법이 되겠죠. 그렇지만 희생자가 훼손이 된 이런 상태에서는 지문 확인은 곤란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의학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치아의 형태라든지 또 몸의 어떠한 상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원이 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DNA 검체를 통해서 유족 신원 확인이 되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원 확인에 있어서는 조만간 다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요 지문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많은 재난 현장을 다니면서 화재로 인한 소실된 분들을 접하면서 신원이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신원 확인은 다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만약에 신원 확인이 안 되면은 시간을 거쳐서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신원 확인이 결과적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요 전남 무안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는데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 수습,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금일부터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여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지원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특별재난지역이라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규모 자연재난이라든지 사회적 재난이 발생됐을 경우에 국가가 지원을 해서 사회 안녕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런 목적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지자체가 그 피해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대통령령에 합당한 그 정도의 피해 규모가 됐을 때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지자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약 80%까지도 되는 것으로 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피해 당사자들에게 각종 통신요금이라든지 또 일반 그 세금
감면 네. 그리고 사망자에 대해서 2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이고 이런 세부적인 절차들이 아마 지자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말 참 안타깝고 황망하고 비극적인 네.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대형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가장 최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대형 사고 발생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그 절차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 항공기 사고는 일단 발생하게 되면 많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여기에 당사자인 즉 항공기를 운항하는 조종사와 정비사 그리고 또 관제사 네.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여기에 따른 관련 규정들 관계부처 이런 부분들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또 이번 사고를 거울 삼아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어디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됨으로써 앞으로의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지난 12월 4일 새벽 계엄군이 국회 본관으로 진입하기 위해 대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올해는 정말 큰 뉴스로 가득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사진부가 촬영했던 사진들 중에 2024년을 돌아보는 사진 7장을 골라봤습니다. 조선일보 1면에 게재했던 이 사진의 제목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서울의 밤이었습니다. 지난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서 집단 휴학을 한 의대생들의 사물한 모습입니다.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현장에 한 시민이 국화꽃을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파리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가 우승하고 포효하는 장면인데요. 이어진 폭로는 배드민턴계에 큰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네, 사진으로만 봐도 정말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포토제닉해서 인상적이었던 사진들도 있다고요. 네, 정리하다 보니 무거운 유수 사진이 많았는데요. 포토제닉한 사진들도 골라봤습니다. 단풍이 가득했던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 하루아침에 폭설이 쌓인 모습을 같은 장소에서 이틀간 촬영한 사진입니다.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서 아파치 헬기가 서울 도심을 저공 비행하는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중국으로 떠난 판다 푸바오가 카메라를 향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밝은 뉴스를 담은 사진이 많은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큰 추위는 없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2.7도로 예년 기온보다 9도 정도 높은데요. 한낮에도 기온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전북 동부와 경북 북부에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1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오전에는 수도권에, 밤에는 충남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부터는 중부지방에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공기질이 나빠지겠습니다. 오늘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합니다. 강원 산지에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졌는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 나지 않도록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10도, 대구 11도, 부산 13도 예상됩니다. 올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마지막 해넘이를 볼 수 있겠고 새해 첫날에는 구름 사이로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